그 양심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12년 동안 조직폭력배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간부도 아니고 조직폭력대 말단 심부름꾼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바로 이런 하는 곳에 다녔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제가 맹세를 할 수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학습 시리즈를 계절성과 코인 이 두 개로 간다고 했죠. 네, 코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좀 고상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제학 이런 걸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학습 고상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이론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사이페딘 아모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저랑 한번 인터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만든 매우 중요한 사나이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무조건 우상향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이분이 제 정신 개조를 해주신 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경제학 원론서도 하나 내셨고 이번에 이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Principles of Economics라고 사이피딘 아모스의 경제학 수업 이렇게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네,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그는 현재 경제학 주요 학파인 케인스 학파를 매우 싫어하고요. 오스트리아 학파의 옹호론자이십니다. 이 책의 아름다운 점은 무엇인가? 바로 기승전 비트코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신나게 하시다가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끝납니다.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책이죠. 저도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과격적인 자유주의자이거든요. 제가 산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한술 더 뜹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시고요. 일단 오스트리아 학파가 무엇이냐? 주로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학파겠죠. 뭐 칼 맹거라든지 뭐 미제스, 하이엑 이런 분들. 오스트리아 학파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의 경제를 맡겨라. 그리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주요 학파인 케인스 학파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를 권장해야 된다. 이런 거를 큰 미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 관료들이 케인스 학파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학계에는 케인스 학파를 방어하는 논문만 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학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참고로 제가 이분과 만난 얘기는요. 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 성장 이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 경제 행위라는 거는 문명이 아주 발전해도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거든요. 우리는 언젠가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A를 할 것이냐, B를 할 것이냐, 또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산을 소비를 할지, 저축을 할지, 투자를 할지 이 셋 중에서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놀려놓으면 저축이 되는 거고 어디 가가지고 뭐를 사 먹으면 소비가 되는 거고 뭐 주식을 사면 투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경제에서 부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 핵심은요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는 겁니다.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은 실질적인 부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 사람이 생선을 한 마리 잡았는데 이제 그 똑같은 시간에 1000마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생산성이 엄청 향상하는 거고 그러면은 생선을 잡는 사람이 많이 필요 없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부가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좀 덜 일해도 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소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많은 게 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축을 하고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생산성이 향상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무조건 소비를 미루고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저축한 거 가지고 자본을 축적해야 돼요. 자본은 여기서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 인적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금융 자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또 한 번 투입해가지고 생산성이 더 한 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었어요, 이분이 책에서. 자, 일단 원시인이 옛날에 이렇게 그 고기를 잡으려면은 하루에 뭐 한 마리, 두 마리 잡을까 말까, 손으로 잡으면요, 한 마리, 두 마리 잡을까 말까 했는데, 자,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 시간을 투입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낚시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씩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산성이 10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낚시 이거를 만드는 사람은 일단 본인의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기계 같은 거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제대로 못 만들면은 그 고기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분이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연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먹고 치우면은 매일매일 고기 잡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고기를 몇 마리 남겨놔가지고 이틀, 3일 시간을 번 다음에 그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자본 축적이라는 게 축적 기간에는 우리가 생산을 못 해요. 네, 근데 이 자본 축적에 성공하면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트를 만들게 됩니다. 어선을 만들어요. 이제 어선은 그러면은 이 똑같이 한 사람이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또 한 번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도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도 필요하고 뭐 부품 같은 것도 그 장만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립하는데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보트도 만들기 전까지는 생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벌어놓은 거를 축적하고 저축한 다음에 그 여유로 이제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하면은 생산성이 훅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어선이 이 배래요. 이제 안델리스 일리나라는 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50톤 정도 잡는데요. 150톤이 60명이 잡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당 대충 뭐 2,5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GPT가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시인 대비 생산성이 1000배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거예요. 이제 뭔가 벌어야 되고 그걸 어느 정도 저축을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을 벌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본 축적을 하고 자본 축적이 성공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고 더 많이 생산하고 저축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거 가지고 또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그걸로 또 한 번 생산성을 올리고 이게 무한반복하면서 우리는 지금 사실 중세 왕이 가진 것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도 중세 왕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으니 더 오래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질 좋게 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은 서민들이요. 자, 근데 이 위대한 자본 축적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참고로 우리는 자본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자본 축적은 인류의 문명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조건이에요. 자, 근데 뭐를 해야 되는가? 일단 당연히 다 소비하지 말고 일부는 남겨가지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이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하라고 하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죠. 책에서 100번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time preference, 시간 선호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게 낮아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금리가 사회 전체의 시간 선호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time preference가 뭐냐 하면은 현재 소비를 미래보다 얼마나 선호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시간 선호가 높으면은 당장 소비하는 걸 원하고 미래 저축을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 선호가 낮으면은 그 미래로 소비를 미룰 경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뭐 옛날에는 사실 모르는 게 불확실하니까 그 이자를 뭐 50% 100% 줘도 야 됐고 내년에 네가 나한테 2배를 준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임마 하면서 그냥 지금 써버리는 게 많았죠. 근데 요즘은 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뭐 이자를 예를 들면 뭐 2% 3% 4%만 준다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은 그 내년까지 내가 너한테 100을 주면 104를 돌려준다는 거지. 그래 알았어. 지금 굳이 100을 쓸 필요 없으니까 야 가져가. 내년에 104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선호가 낮아야지 저축과 투자가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자본이 축적이 되고 생산성이 성장하고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 자본주의 아름다워. 인류 번영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어떻게 시간 선호를 낮추느냐라는 건데 다행히도 고대 시대에는 이제 금리가 한 20% 정도였는데 한 1900년까지는 이게 한 2.5%까지 내려갔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자율이 내려가고 시간 선호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시간 선호도가 내려가고 그럼 문명이 더 발달하고 아주 좋은 겁니다. 굿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뭘 하면은 시간 선호가 낮아지는가? 이런 게 또 있죠. 여기도 몇 가지 핵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소유권 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이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소유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온전하지 않으면은 경제 발전과 문명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지금 내가 당장 소비할 수 있는 거를 미래로 미룬다라는 건데 그 결실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유권이 불안전하면 이걸 내가 뺏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그 소비를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죠? 이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소유권이 있어야지 장기적 계획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인정되는 신뢰가 없으면은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드는데 10년, 20년 동안 막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을 나중에 나한테 인정을 안 해줘. 그럼 내가 뭐라 그런 거를 합니까? 10년, 20년 동안 돈도 못 벌고 개고생하면서 반도체를 왜 만드냐고. 그렇죠. 그리고 거래 비용과 갈등을 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인형이 네 거다 내 거다 하면 싸울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퍽퍽퍽 하면서 전쟁도 막 일으키고 아우 안 좋지 이게 그럼 자본이 막 그 축적된 게 다 사라지고 막 이러잖아 사람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클리어해야지 갈등과 이런 이제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이 없는 자원은 누구나 막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지하철역 가지고 같은 데 가가지고 화장실 보면 되게 더럽잖아요 보통. 근데 그 이유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는 그냥 싸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집 화장실 아무래도 좀 더 깨끗하겠죠. 왜냐면 이제 내 거니까.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있어야지 뭔가를 보존을 하고 유지를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그 궁리를 하게 되는 건데 내 게 아니면 사람들은 막 쓰게 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다는 아니고요. 자, 아래 내용도 당연히 기본 오브 기본입니다. 분업과 교환 이렇게 그 여러 사람 뒤죽박죽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만 하는 거 이 분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이 말을 벌써 했죠. 옛날에 18세기에 협업을 필요로 하니까 또 장기적 관계와 신뢰가 중요해집니다. 이 네 명 중에서 이제 한 명만 빠지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겠죠. 인사도 하고 이제 그 정중하게 매너도 차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냐면 얘가 없으면은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다 이제 사이를 좋게 좋게 유지하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지들끼리 막 하루 찌르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저축 제도 확립. 제가 분명히 저축과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장려해주는 기관들이 필요하겠죠. 은행이라든지 또는 채권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왜냐면은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있어야지 그 저축된 돈이 누구한테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쉬워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축을 보관을 하고 투자로 전환되는 요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 생산성이 일단 높아지면은 소비가 덜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면 생산성이 더 올라가고 그럼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자본이 더 많이 쌓이고 그러면 더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 발전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플러스 인프라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생존에 안 쫓기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법치 그래야 장기적인 계약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법이 1년에 한 번씩 다 바뀌면은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플래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너무 위험한데? 야, 그냥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자, 코인쟁이들. 자, 일어나세요. 좀 자고 있었지? 일어나세요. 응? 응? 자, 깨도 돼, 깨도 돼. 뭐, 코인이 경제? 재미없어. 깨시면 됩니다. 건전한 화폐, 건전한 화폐가 중요한 겁니다. 건전한 화폐는 무엇인가? 내구성, 쭉 건드리면 부서지면 안 되겠죠. 분할 가능성, 작게 나눠야지 이런저런 지불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휴대성, 들고 다니기 좋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균일성, 동질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진 1,000원과 네가 가진 1,000원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비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쉽게 교환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검증 용이성. 위조하기가 쉬우면 안 되고 위조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 저장 가능성입니다. 가치 저장 가능성. 그래서 희소성이 높은 것이 화폐로 보통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폐들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가장 희소성이 높은 화폐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죠. 자산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그 화폐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환하기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걸 세일러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 화폐가 경쟁하다가 가치 저장이 잘 되고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환 용이성, 세일러빌리티가 높은 이제 고화폐로 결국은 다 모인다 이거죠. 결국은 하나만 살아남는다 뭐 이런 겁니다. 이 교환 용이성이라는 거는 공간성,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좋느냐, 이거를 이제 쉽게 이제 다른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시간성, 이제 가치가 보존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규모의 판매성, 이거 뭐냐면은 쪼개도 가치가 유지가 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과 은이 한 그 19세기 중반까지 말까지 배틀을 했거든요. 여기서 금이 이겼습니다. 옛날에는 금과 은을 같이 썼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금이 좀 더
희소성이 높기는 하지만 작은 거래에서는 금을 쓰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금화를 만드는데 금화 가치가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은화도 같이 쓰고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은행이 금을 다 끌어모으고 그거 대신에 화폐를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화폐 단위가 낮을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 단위 화폐로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은이 화폐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만 살아남은 거죠. 지금은 달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정화폐는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달러 자산을 쌓아놨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 화폐의 신뢰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보면은 세일러빌리티 점수표를 보면은 공간 이동성 금은 되게 안 좋죠. 이게 달러 뭐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더 좋죠. 그리고 이제 가치 유지하는 거 달러는 가치 유지를 못해. 금과 비트코인은 그럭저럭 잘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 그러니까 쪼개서 하는 거 이제 금은 쪼갤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고요. 그 달러는 그래도 1센트까지는 쪼갤 수 있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더 짧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 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건전한 화폐 조건 점수표 이런 거 봐도 얼추 비트코인이 점수가 제일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GPT가 친절하게 점수를 매겨줬는데 결론적으로 금, 달러, 비트코인 화폐에 가장 적합한 거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네. 건전한 화폐 강도 왜 중요하는가? 어떻게 자본 축적, 생산성 증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를 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건전한 화폐도 시간 선호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거든요. 그래야지 저축과 투자가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치면요, 시간이 지나도 이제 화폐의 구매력이 보호가 되고 심지어 구매력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장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고 자본 축적을 하고 투자할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건전화폐는 공급이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재화 서비스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폐는 제한되어 있어.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그 화폐 구매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재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게 반대로 또 임금은 오릅니다. 왜냐면 노동 생산성도 계속 증가할 거거든요. 노동력은 유한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건전하면은 장기적으로 재화 서비스 가격은 떨어지고, 네, 그리고 우리의 임금은 올라갑니다. 가장 훌륭한 구조이죠. 우리가 버는 돈은 점점 더 많은데, 근데 쓸 때는 더 싸게 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화폐를 사람들이 이제 그 저축을 할 건데 장기적으로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옛날 금 같은 경우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가치가 1에서 2% 올랐나 뭐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유리한 투자처가 있다. 한마디로 이 금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데가 있네. 그런 데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아마. 그죠? 그렇게. 근데 반대로 이제 화폐가 가치를 보존을 못 하잖아요. 지금 달러처럼. 그럼 일단 과잉 소비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돈 가지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돈의 가치가 를 잃으니까 당장 지금 써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 국가들은 당연히 돈을 받자마자 무조건 소비를 합니다. 왜냐면 하루 지나면 이 돈의 가치가 반토막되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저축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본 축적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돈을 내가 가만히 가져 있으면은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과잉 투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익성이 낮은 이상한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하게 돼요. 왜냐면 그게 그래도 내가 가만히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배분이 왜곡되고 잘못된다. 이런 겁니다. 건전한 화폐가 있다. 그러면은 자본 축적에도 기여가 되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인류 문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는 디플레이션이 오는데 임금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다. 아멘. 오 와우.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사이피린 아모스의 케인즈 학파, 정부 폐기, 국가 폐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케인스에 대해서 이제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모욕적인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넘어가고요. 자, 일단 이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 흐름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방해하는 사람은요, 이제 정부라고 하는데, 정부를 책에서 조직폭력 집단, 그리고 기생충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는 케인스 학파 이론을
이론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케인스 학파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왜 싫어하냐면 일단 단기주의와 소비 만능론. 그러니까 케인스 학파는요, 뭔가 경제가 안 돌아가면은 빚을 내 가지고 소비를 권장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과 투자를 좀 해악으로 보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아니, 저축과 투자를 안 하면은 자본 축적이 안 되는데 생산성이 어떻게 발전하냐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중앙은행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그 금리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화폐량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뺐다 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찍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거,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아주 싫어하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저축 없는 투자를 만드는 거죠.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안 찍어내고 지금 이제 경제에 있는 그 캐파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집 100채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어. 그러면은 나이슈 건설업체들이 돈을 더 싸게 빌릴 수가 있네. 야, 그러면은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더 지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야, 우리 120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걔네들한테 건설을 맡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캐파는 100채를 만들 수가 있는데 120채를 이제 만드는 식으로 계약을 해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축 없는 소비 증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돈을 찍어낸다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제어와 서비스가 실제로 늘어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 생산성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수는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캐파는 100채였는데 실제로는 120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캐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 지분 120채인데 캐파는 100채밖에 없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게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100채를 제때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지연, 병목 현상 이런 게 생기고 결론적으로 이제 수익성도 악화가 되고요. 이런 비용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120채를 다 시작은 해. 근데 완공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이 경제 캐파가 100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우리 집 다 120채 못 만들게 생겼는데 난리 났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 중앙에 돈을 뽑아내가지고 이제 또 던집니다. 야, 이거 가지고 그 모자란 자재비랑 인건비 충당해. 근데 그래서 그러면 또 겨우겨우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그걸로 또 한번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거를 어느 정도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폭망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다 케인스 학파의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는 정부를 기생충 그리고 조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옹호한 사람이 바로 케인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들을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사이페딘 아모스는 저보다도 더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경영학, 경제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당연히 국가 돈을 먹고 일하는 독일 교수들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죠. 독일은 대학이 거의 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국방, 안보, 사법제도, 인프라 일부 이런 건 독점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미국은 군대 수천억 달러를 쓰는데 세계 50대 위험 도시 중에서 미국 도시가 4개이다. 한마디로 거기는 치안이 개판이다. 아니,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강제로 세금을 뜯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거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을 뜯어가가지고 뭐 군대에 돈을 많이 쏟아넣는데 정작 자기네들 시민들은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법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나라 지금 사법제도가 그 걔네들이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치화돼가지고 얘네들은 국가를 지키려고 하지 국민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학살 이런 거 누가 다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거.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도 그냥 민간한테 맡기려고 국가가 어설프게 하려고 하니까 어느 곳에는 과잉 투자가 들어가고 어떤 쪽에는 과소 투자가 들어가가지고 불편이 야기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본만 낭비가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민간 경제에 붙이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지 소비자를 리스펙하고 가장 잘하는 애들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사법제도 같은 경우도 법원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민간 법원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경쟁하게 하게 하라라고 하고요. 또 치안 같은 경우도 그냥 커뮤니티별로 알아서 이제 치안 요원들을 채용해가지고 굴리라라는 거죠. 이분이 하신 소리가 그 세상이 경찰 군대보다 실제로 그런 이제 사설 보안 요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만 봐도 거기 이제 사설 보안 요원들이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국가라는 데가 강제로 세금을 뜯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어설프게 군대와 경찰 같은 거 만드냐? 걔네들이 심지어 국민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국가만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는 조직폭력배이다. 폭력을 독점해가지고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우리의 부를 훔쳐가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정부는 착한데 그게 아니야. 사이즈는 아무리 너무 과격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문제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양심 발언, 그 양심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12년 동안 조직폭력배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간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조직폭력대 말단 심부름꾼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바로 이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곳에 다녔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제가 맹세를 할 수가 있는데 단 한 번도 무역과 투자 진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죠. 네, 부끄럽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역투자진흥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를 딱 살짝 지우면은 대한공사가 남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대한공사에 다닌 겁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도 무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요.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역투자진흥공사인데, 근데 무역과 투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세금을 받으면서 사실상 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물론 가서 제가 다시 출근도 했고 가끔 야근도 했고 하면서 유사 노동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무역과 투자 진흥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양심의 가책을 좀 계속 받았고요. 이제 매일매일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하면서.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돈을 위해서 영혼과 양심을 판 겁니다. 12년 동안 그거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도망갔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근데 그래도 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공사 중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경영평가 실적이 늘 좋거든요. 거의 맨날 A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들은 더 나쁘다는 거지. 네. 근데 공기업과 공무원 조직은 99.9%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사이피딘 아모스가 정부에 대해 말한 내용은 99.9% 맞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저도 12년 동안 그 조직에 몸담았거든요. 음. 요약. 결국 기승전 비트코인이다.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화폐가 필요합니다. 근본이지 시대까지 인간의 시간 선호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년 전 이자가 한 20%였는데 1900년에 2.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20세기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화폐 도입 후에 다시 시간 선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명의 후퇴가 온 거죠. 제가 사이프딘 아모스 만났을 때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아니 당신은 비트코인 좋다고 하고 이제 법정화폐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20세기 돌이켜 보면은 법정화폐가 있었는데 문명이 꽤 많이 발전하지 않았니? 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프딘 아모스가 아니지 법정화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명이 그만큼 발전한 거라고 그게 없었으면은 지금 문명이 훨씬 더 발전했을 거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일단 건전한 화폐는요 저축을 장려하고 건전한 투자 행위를 장려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하락하고 임금은 상승하고 바로 이런 것이 문명의 발전입니다. 근데 건전한 화폐는 금과 비트코인만 가능하죠. 네, 근데 사이피딘 아모스의 말씀은 비트코인의 장점이 워낙 많은데 뭐라 금이 필요하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피딘 아모스의 레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면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더럽게 돈을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면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척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시면은 여러분도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문명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양심이 깨끗하게 그냥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인류 문명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됩니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여러분들한테 프라이드를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